그냥 퍼먹다가 위험하죠. 분유도 퍼먹었잖아. 분유는 진짜 맛있죠. 지금 사변 직후가 공덕포차와 언제나 함께하는 하이트질로 감사합니다. 자, 마켓하니를 소개합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로 마켓하니에서 알뜰 쇼핑하시면 수익금 일부가 한겨레TV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마켓하니에서는 다양한 제철, 우리 농수산물들을 판매 중인데요. 해남의 황토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고구마가 달고 부드러우면서 남해와 서해 해풍으로 인해 병충해는 적고 당도는 높아 고구마 하면 해남이란 말이 나옵니다. 최근 고구마 소비가 줄어서 농가의 근심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켓하니에서 해남 꿀 고구마 중에서도 특상 사이즈의 제품만 엄선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3kg 14,900원부터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양한 옵션은 마켓하니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해서 바로 주문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켓하니 입력 후에 검색하셔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010-2885-3244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 고구마 아주 맛있습니다. 먹으면 되죠, 이제. 네, 드셔도 됩니다. 제 거 다 먹고 성한영 기자님 거 받아서 먹고 있는데. 이게 저희 작가님께서 일부는 쪄서 주시고 일부는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주셨는데 역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군고구마처럼 먹는 게 더 맛있습니다. 물론 찐고구마도 맛있어요. 생긴 것도 맛있어 보이고. 이거 일부러 그래 잘 익으라고 작은 거 억지로 골라서 하셨다는데. 네, 잘 익으라고 작은 거 억지로 골라서 하셨고 더 큰 게 많습니다, 사이즈는. 큰 거는 나중에 저희 집에 갈 때 주시겠죠. 시간 많을 때 집에 가서 싸드릴게요. 여기 근데 맥주하고 고구마가 제법 잘 어울리네요. 그러게요. 소주 한 병 갖다 드릴까요? 제가 맥주하고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바로 소주를 갖다. 김치를 드릴 거 그랬다. 저희 박성태 실장님의 부인께서 담아주신 김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송채영 기자님은 건강검진 때문에 본인이 술 안 먹으니까 네. 다른 사람 술에 대한 거 신경을 전혀 안 쓰시더라고요. 그건 지금 놀리는 거잖아. 맛있는 김치 있는데 안 준다 이런 거. 원래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제가 잠시 술을 끊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공덕포차 한지 몇 년쯤 됐죠? 공덕포차가 처음 시작한 게 2020년, 5년 넘었습니다. 지금. 그럼 5년 동안 소개한 안주를 네. 리스트업을 쭉 해가지고 네. 제목을 세상의 모든 안주. 괜찮네요.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대박 나죠? 하기야 뭐 술 종류는 몇 가지 안 될 거니까 5년 동안. 그럼 그 5년 중에 지금이 거의 유일하게 술 끄는데. 네. 어. 한 번도 안 마신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요새 안 먹고 있습니다. 안주는 종류로 하고 술은 양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동안 마신 술의 양은? 몇 짝? 초반에는 이렇게 상품이 아니라 식당 제품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셰프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요리를 하셨어요?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소개를 직접 해주셨어요. 사전 방송에서. 어. 네,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멀리서도 오신 거예요? 그럼 해가지고? 네, 멀리서 오시고. 그다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막 하시고. 네. 그랬던 적도 있었다. 그리고 김성애 의원님은 그때 또 요리 부심이 있으셔가지고 본인이 그랬잖아요. 요리 도구를 집에서 가져오세요. 불판 이런 거, 불판, 칼, 도마 이런 거 가져오셔가지고 직접 본인의 요리를 하셨다. 굉장히 요리에 진심이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3월 19일 날 제가 공동포차를 처음 출연했더라고요. 네. 아, 그랬나요? 이 옷을 입고. 그렇구나. 그 이야기를 하려고 딱 하는데 네. 야, 전에 출연하셨던 김성애 의원님이 그런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시니까 뭔가 옷 이야기로는 안 됩니다. 거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랬구나. 3월 10일. 상한영 기자님 고구마를 뺏어 먹고. 괜찮습니다. 원래 밉상 캐릭터가 좀 귀여운 편이에요. 술 드세요. 성격이 안 좋아지고 있어, 술 안 마시니까. 내년 3월에 1주년 기념 파티 해드릴게요. 좋다. 1주년 기념 파티 한번 하시죠.
그때까지는 데리고 가주시는 겁니까? 불안하세요? 밀상으로? 아 그렇구나. 근데 그날 입은 오신 거 어떻게 하셨어요? 약간 그런 것 같아가 지금 밑에 그 공덕포차에 이 패널들 사진 있는데 제가 네. 이걸 입고 있는 사진일 거야. 아, 아마. 그래서 처음에 야, 몇 달 안 지났는데 어려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젊어 보이세요. 공덕포차 덕분에 많이 늙었습니다. 지금 실제 나이가 정확히 모르시는 시청자들이 많으실 네. 텐데 몇쯤 가라고 그러면 별리겠죠. 함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나이가 많으십니다. 깜짝 놀라십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하겠다. 뭐 다음 주에 뭐 요리 뭐 들고 와요? 아, 근데 어쨌든 진짜 동안인 건 맞으세요. 그래요. 네. 말이죠. 인생에 한 번은 동안이 온다니까. 저 10년 전에 완전 노안 취급받았잖아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진짜 20살 때 진짜 동안이었는데 요새 노안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이 노안이라고요? 그럼요. 노안은 노안이죠. 눈이 나쁘다는 뜻인데. 노안도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안하고 노안하고 다른 거예요. 네, 그건 알고 있는데 노안만 오셨겠지. 둘 다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술 때문이지 뭐. 그래서 제가 지금 끊고 있는데 일주일 끊으니까 좀 젊어진 것 같지 않나요? 야, 건강검진 끝나고 나면 연말에 와 세게 달리겠다. 아니, 제정신으로 그래도 방송하겠나? 아까 성화용 선배께서 송치 다음 날부터 엄청 달리겠는데 건강검진 다음 날부터 그래서 그날 제가 저녁부터 달릴걸요. 그렇죠. 아니에요 안 그럴 거 그랬더니 에이 이러면서 엄청 확신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과 나올 때 잠깐 주춤했다가 그러니까 결과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음. 건강검진 지난 봄에 받으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한참 관리하셨잖아요. 인생이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공덕포차 와서 네. 과자 먹어서 인생이 다시 즐거워졌죠. 그래도 되게 체중 관리 잘하시는 것 같아요. 먹는 건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확실히. 맞아요. 하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과자를 드신다. 건강검진만 끝나면 술을 드신다. 방송 중에는 아무것도 안 드신다. 맞아요. 성한용 선임 기자께서는 방송 중에는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끝나면 많이 먹습니다. 우리만 재밌어서 웃잖아. 우리라도 재밌어야죠. 진짜 슬픈데. 우리라도 즐기면서 해야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송채경화의 공덕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고요. 수요일 공덕포차를 책임지고 계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장고 장형철 KSY 부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란 특검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일단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일단 조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있었는데 국정원법에 보면은 그런 경우에는 즉시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사유예요. 그리고 뭐 헌법재판소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이런 것도 같이 받고 있는데 일단 구속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 조금 오래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네. 이게 사실 대한민국 국정원장, 국가정보원 원장이 미국으로 치면 CIA하고 FBI를 합친 정보기관 수장입니다. 네. 원래 국정원 전에 이름이 뭔지 아시죠? 안기부? 안기부, 네. 국가안전기획부. 그 이전엔 뭔지 혹시 아시나요? 시사상식. 모릅니다. 모르시나요? 네. 확실히 그 연식 차이가 나요. 중앙정보부. 그러죠. 1961년에 박정희 소장이 네. 쿠데타했죠. 그리고 나서 만들었어요. 중앙정보부를. 초대 중앙정보부장이 누굴까요? 오늘 어렵다. 아니 언론사 시험 어떻게 합격하셨어요? 제가 언론사 시험 본 지 17년이 지났어요. 그 김종필
네. 제가 아하. 초대 중앙정보부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흑역사예요.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대기 부장이 박정희 대통령 총으로 쏴서 그런 비극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군 출신들이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전두환 그 이후에 노태우, 김영삼 이렇게 가면서 자꾸 감옥에 갑니다. 네.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권영해 안기부장이었는데 이분이 부품 공작을 한 게 있어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이 커터칼로 배를 그었어요. 예. 싫어합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김대중 정부에서 그때 이제 안기부였다 국정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 원장을 하셨던 분들 중에 임동원, 신건 이런 분들이 그때 불법 도청 사건으로 잠깐 구속이 됐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원세훈 이런 국정원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네. 이분 뭔가 비리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아주 치욕적인 네. 역사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원장이 3명이었는데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분들은 이 국정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장납을 했다. 네. 그래서 다 이제 구속이 됐다가 다 풀려났죠.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서훈 국정원장 이분이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그 서해 공무원 네. 그 사건 관련해서 이거 뭐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구속시켰다가 이제 곧 풀려났고요. 네. 지금도 재판 진행 중이에요. 이제 박지원 의원도 국정원장 하셨던 분인데 그 재판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보기관장이 구속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했고 이제 이 조태용 이번에 외교관이에요. 네. 또 좀 틀이 좀 그럴듯합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고학력자고 평소 외교관 하신 분이에요. 네. 외교부 차관하고 국가안보 실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장을 하시는 걸 보고 저는 좀 걱정은 했어요. 저거 외교관이 가서 저거 괜찮을까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계엄에 휘말려서 이제 구속이 된 거죠. 네. 굉장히 좀 일단 유죄 무죄를 떠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언제까지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장이 이렇게 뭐 범죄 혐의 또는 뭐 그 다음 정권의 어떤 그 전직 정권 전 정권 탄압 네. 뭐 내지 뭐 이분은 이제 계엄 연루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뭐 계엄 연루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구속이 돼야 되느냐. 네. 그래서 이 국가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다. 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정원장 자리가 꼭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정보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그만큼 위험하기도 해 보이고.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구속 중심으로 보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그 혐의자보다 종류가 너무 많더만요 보니까.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원장으로서 의무를 네. 해태했던 부분들이 있고 허위 증언, 허위 답변서 제출에 네. 정치 관여 금지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는 필요한 정보를 주고 민주당에는 자기 CCTV 내용 안 주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본질 자체가 너무 좀 명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었던 부분조차도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뭐 다른 케이스들보다는 훨씬 구속 사유에 좀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명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분들의 또 뭐 구속 뭐 이런 게 영향을 미칠까? 사실 방송하면서 구속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네. 진짜 그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여러 번 이야기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워낙 전망이 다 많이 틀리기 틀리세요.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네. 그냥 아주 평범한 시민적 상식에서 결론은 구속 여부에 있어서 재판부는 주위의 다른 상황에 그렇게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개별 건에 되게 집중을 해서 보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꼼꼼하게 이렇게 안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탄핵과 관련된 계엄과 관련된 사람들이 쭉 있는데 왜 누구는 구속이 되고 누구는 구속이 안 되지 이런 것 때문에 네. 구속이 안 되면 분노하고 네. 구속이 되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흐름들이 있어서 그런 좀 정서적인 영향들은 미칠 수 있겠지만 근데 뭐 다른 모든 걸 다 떠나서 다른 혐의자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딱 뭐 이게 제대로 걸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 건 네. 이분 개인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네. 이분 진짜 엘리트예요. 1956년생이고요.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경기도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였습니다. 네. 옛날에 또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 경기고등학교는 입학생이 한 10,000명 됩니다. 그 시대 고위층에 진짜 포진해 있는 것 같아요. 경기고 그 출신이. 연배들은 이른바 경기고, 서울고, 경복고 이게 1, 2, 3등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고위공직에 간 분들이나 판검사들 중에는 경기고, 서울, 뭐 경복 이 정도 나온 사람들이 거의 절반 넘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엘리트들이 모인 학교죠. 아무튼 이분도 이제 그렇고요. 이분은 또 외교관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노무현 정부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청와대 가서 일도 했고요. 그다음에 육자회담 차석 대표 이런 걸 해서 2005년 정동영 장관 통일부 장관 했을 때 9.19 공동성명 육자회담의 결과죠. 굉장히 중요한 거기 채택에도 기여한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뭐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역량이 꽤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했고요. 2020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저는 외교관 때는 못 봤는데 네.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원 할 때 그때 좀 몇 번 만났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굉장히 매너가 좋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건데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그래서 처음에 주미대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이분 꿈은 아마 외교부 장관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국정원장으로 발탁이 됐는데 그때 거절했어야 됩니다. 이게 이분이 갈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국정원장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굉장히 험한 자리인데 이 엘리트 출신으로서 그동안 좀 양지를 걸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기서 자기가 이제 승부를 걸었어야 되거든요. 계엄 선포 사전에 알았을 겁니다. 네. 이건 모를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막았어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자아 분열에 의한 왜 기회주의적 처신이 있죠. 특유의 워낙 엘리트다 보니까 머리가 좋죠. 그렇게 처신하다가 그동안은 뭐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잘 피해왔는데 이번 특검에 의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이 다 이 네. 반대 증언들을 특검에서 많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진술들. 그래서 이거는 뭐 구속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재판 들어가면 무죄 선고받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상식적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계엄을 딱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고위공직자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강직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기회주의자들인지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일이 수능이거든요. 네. 이 방송을 보신 부모님들 좋은 학교 나온다고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좋은 학교 나온다고 끝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저는 네. 오히려 진짜 이런 거 보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뭐 나중에 이야기 나올 수 있지만 황교안 전 총리도 아마 경기고 이번에 예. 워낙 성한용 기자님은 이야기하시면 그 배후를 훑기 때문에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경기고더라고요. 그래서 출신 학교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게 느껴집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학벌 뭐 이런 뭐 그게 또 근거를 갖고 또 실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신뢰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사회적으로 큰 신뢰 기준이 되어 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되게 무망하고 의미 없는 거라는 걸 좀 아시고 내일 아이들에게 그 부담을 좀 줄여주라. 수능생들에게 너무 큰 부담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밤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그렇죠. 수험생들이. 저도 고3 때 생각나는데 정말 생각이 장난 나요. 아니죠. 너무 옛날. 예. 꼭 그렇게 콕 집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공직자들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12.3 내란 당시에 가담한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하면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어제 이제 김인석 국무총리가 이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 가운데서 내란에 가담해놓고도 승진자 명단에 이름 올린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대상이 49개 중앙부처 75만 명이 대상이라고 하고 이 보니까 업무용 PC 다 뭐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뭐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뭐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협조 안 하면 대기 발령, 직위 해제, 그 다음에 뭔가가 밝혀지면 징계, 승진 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최악의 경우에는 뭐 수사 의뢰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공직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합니다.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내란 가담 여부를 공직사회에서 조사하는 거 이거는 뭐 적당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참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윤석열, 그다음에 뭐 조태용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앞에서 다 서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책임이 크기 때문에 네. 권한이 컸기 때문에 당연히 큰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지는 걸 바라봄으로써 그런 길들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모범이 사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무겁고 신랄하게 그분들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75만 공무원들에게 물론 그분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건 아니죠. 그리고 잘못한 게 뻔한데 그 사람들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가는 게 그게 올바르냐, 그게 정의로우냐 이런 문제는 물론 이게 도덕적으로 이야기해볼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75만 명에 대해서 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각자가 현재 공직사회에서 맡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건데 네. 조사를 받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죄가 없는 사람도 조사를 받는다는 게 무겁고 부담되는 일들이거든요. 게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직무 때문에 했던 부분들과 네. 의도를 가지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했다는 것들을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거냐의 문제. 그리고 TF를 보니까 각 그 기관별로 10명 이상을 이렇게 선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을 선정할 거냐. 그럼 네. 어떤 사람이 내부에서 그걸 자칫하면 완장찬 그게 되는 건데 네. 뭐 저는 이게 기준, 대상과 기준, 그 다음에 처벌과 그게 죄가 있음과 없음을 판단하는 정확한 그걸 좀 공론들을 좀 모아가지고 잘 정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저는 급수가 높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져야 되고 고위직은 일반 공무원들이 다 인생 경로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서 잘못하고 권한을 잘못 휘둘렀을 때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지를 보여드리는 것만으로 네. 저는 큰 그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너무 말단까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건 좀 과할 수 그리고 있다. 정부 지금 전 좋은 분위기로 잘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사실은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 경기 다 하실 때도 물론 내란만큼 큰 건 아니지만 그 전 정부에 복무했었던 사람들을 시범적으로 좋은 자리에 중용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좀 좋은 흐름을 만들었던 그런 네. 노하우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취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한번 좀 신중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죠. 부적절하다. 성미령 장관은 내란 공무회의에 참여했던 분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장관 잘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막스 베버의 책에 보면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하고 임명직 공직자의 기본 윤리가 좀 다르다.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임명직 공직자들은 위에 어떤 선출직 공직자가 와서 지시를 하더라도 그게 마치 나의 신념과 부합하는 것처럼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정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실무 임명직 공직자들한테 당신 내란에 동조했다는 발언을 어디서 했다고 그러던데 맞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사에 반영을 한다? 이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공식 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 이런 게 기록으로 남아있으면 이건 곤란하죠. 그건. 네. 아무리 임명직 공직자라고 해도 그건 다음 인사 때 누락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네. 공식 석상. 근데 그게 아니고 네, 뭐 사석에서 민주당이 너무 해서 개엄한 거 아닐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누가 했는데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듣고 뭐다 제보를 했다. 그럼 그걸 갖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게 맞나요? 뭐 우리 식사하면서 술 한잔하면서 별 얘기 다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되고요. 더구나 이걸 결정하는 과정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건의하고 대통령 좋은 생각이다 바로 해라. 네. 이게 맞나? 사전에 미리 좀 준비했을 것 같은데. 네. 이건 뭐 마치 즉석에서 뭔가 결정한 것처럼 뭐 이런 모양을 갖추는 게 이게 좀 곤란하다 싶고요. 실제로 이런 게 필요하면 네. 이걸 왜 말을 먼저 하죠? 그냥 발표를 먼저.
아니 각 부에서 일단 조사를 하게 귀신도 모르게 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이건 우리가 원칙을 갖고 조사해 보니까 네. 이런 정도 고위직 공무원들은 이건 곤란하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한번 주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면 되는 거지 왜 행동을 먼저 해야 될 걸 말을 먼저 하고 하는지 저는 그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공무원들 반발만 아마 나온 모양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네.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 성과 발표를 했어요. 네. 갑자기. 활력 왜 그랬을 제고. 거예요? 예. 네. 이건 이제 당근. 아. 어제 채찍을 휘둘렀는데 이거 너무 센 걸 휘두른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부랴부랴 주워 담은 겁니다. 앞으로 정책감사 폐지할 거다. 네. 또 직권남용 수사 이미 신중하게 하고 있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무원들한테 직권남용 묻지 않겠다. 또 안전하고 생명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당을 2배로 올려드리겠다. 군 초급 간부들 기본급을 인상하겠다. 네. 오늘 막 이걸 막 좀 내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약간 허겁지겁해 보여요. 네. 어제 뭔가 좀 약간 정부적 판단을 잘못해서 사고를 친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좋은 모양새가 아닙니다.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장관님 표현하신 대로 지금 분위기 좋은데 왜 이런 걸 구태여 만드는가 하고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시즌2 비슷하네? 뭐 맞죠. 네. 왜 이런 그림 모양새를 만드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과연 책임지게 하는 게 맞느냐 그거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생각을 같습니다. 해봐야 내년 2월까지로 이거 기간을 정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내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이렇게 풍지박산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 정부 때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네. 지금요. 뭐 검사들 중에서도 여전히 있고 내년 2월이면 그 이후로 선거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사회 내에서 그러니까 이쪽을 지지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선거라는 국면을 두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정확하게 좀 잡겠다라는 취지로 시한을 정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성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인데 그걸 실력으로 사실은 장악을 했었었는데 네. 페널티를 앞세워서 장악을 하셨던 거는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동의하고 따라오고 자긍심과 긍지를 주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끌어나갔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좀 긍정의 방식으로 가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월까지 너무 길고요. 올해는 전 해넘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기간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업무용 PC는 업무용이니까 뭐 누가 조사반을 만들어서 들여다볼 수 있는데 네.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요? 자발적으로 뭐 제출하도록 지금 한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찰하겠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아하,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서면 자료나 뭐 업무용 PC 안에 있는 뭐 이런 거를 뭐 볼 수는 있지만 휴대전화를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무슨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갖고 와도 줄까 말까 한 개인 전화를 왜 줍니까? 이건 공무원들 자존심을 확 긁는 네. 짓이. 저는 이 부분은 취소해야 된다고. 취소해야 된다. 네, 개인 휴대전화는 사실 뭐 누군가 내 휴대전화를 본다는 것 자체, 뭐 가족들도 사실은 이제 보지 않는데 그걸 제출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서로 생각이 들긴 휴대전화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그러면 그 잘못하면 이혼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하네요. 저는 그냥 다 공개돼 있어가지고 아니 뭘 금실 좀 바꿔야 되겠네. 저희 집 가족들이 모두 다 제 휴대전화를 쓰기 때문에 그거 안 됩니다. 특히 저 개인 휴대전화. 네. 그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비번 안 알려줘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랬죠. 끝까지 압수수색 못했잖아요. 네. 개인 휴대전화는 그런 거예요. 그걸 자발적으로 내놔라? 그게 어떻게 자발적입니까? 네. 그건 안 되는 그러네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보니까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보석 신문 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여기서 김건희 씨 변호인들이 지금 김건희 씨가 굉장히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걸 이제 호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자장치 부착하는 것도 받아들이겠으니까 그리고 집이랑 병원만 왔다 갔다 할 테고 뭐 휴대전화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할 테니까 제발 좀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보석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 방송 나갈 때쯤이면 결정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럴 수도 있을 것 생각이 같아요. 저희가 지금 4시쯤에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9시쯤에는 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재판부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내줄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추가로 혐의가 막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내주죠? 뭐 저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아프다는 걸 신뢰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론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뒤에 나오는 일들 너무 죄질들이 너무 안 좋잖아요. 다. 네. 그래서 지금 아픈 것도 전략적으로 아프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부는 물론 여론이나 이런 정서에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재판부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들의 이야기의 신뢰성일 거지 않습니까? 신뢰성이 없다라고 신뢰성이 거의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발찌 차고 이런 게 뭐 인심 쓰듯이 이야기합니까? 나가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태도와 자세가 스스로를 되게 좀 이게 이전의 격으로 좀 예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더 단호하게 절대 불허하고 일반 국민들이 당하듯이 한번 당해야죠. 네. 그쪽에. 그래서 오늘 또 김건희 씨 재판이 열렸는데 김건희 씨가 지난번에 뭐 가방은 받았는데 전성배 씨한테 가방 2개는 받았는데 목걸이는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온 걸 보니까 재판에서 그라프 목걸이 실물이 공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럼 김건희 씨가 이제 거짓말을 했다 이 얘기인데 이런 것도 뭐 어느 정도 참작이 될까요? 보석 뭐 이렇게 하는데 결정을 하는데. 근데 뭐 저는 그거 상관없이 그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러시안 룰렛이라고 합니까? 이게 총알 넣고 팍 네.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되게 잔인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김건희 씨에 대한 증언 혹은 범죄를 같이 도모했던 사람들의 네. 배신이 진실이죠. 사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시간 문제지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제 뭐 그냥 하나하나씩 조금씩 나오는 거지만 그냥 가야 될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차분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네. 모든 걸 털어놓고 그냥 내려놓고 그냥 벌 받고 그냥 치우는 거지. 이거 자꾸 뭐 안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받았고 저건 안 받았고 네. 자꾸 이제 그렇게 하지 웃기잖아요. 말아라. 너무 구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금방 이제 드러날 거짓말들. 그런데 이제 그걸 전부 다 인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네. 뭐 김건희 여사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모든 범죄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 가면 요거는 내 도저히 덮을 수가 없다. 이건 딴 사람이 아마 불었을 거다. 네. 그것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직접 주고받았으니까 본 사람도 없을 거고 또 질문하는 수사관 눈치를 보아하니 줬다는 사람이 자백을 아직 안 한 것 같다. 그러면 절대로 불지 않습니다. 네. 인간의 본성이 좀 그래요. 그래서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장관님 표현하신 대로 좀 더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사실 수리를. 구속시키는 이유가 그 정보의 불균형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사를 하는 쪽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이쪽을 압도해 버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구속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네.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우리가 다 팔 테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얼마나 강단 있게 살았든 간에 조사가 진행될 경우에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건진 법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네. 아니죠. 건진 법사 얘기를 다른 사람이 네. 증언을 좀 하고 브로커가 있죠. 어제 재판에 나와가지고 예. 건진 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어떤 존재였냐. 네, 뭐 거의 뭐 가지고 논 것 네. 같다. 뭐 이런 얘기인데 참 비극이에요. 주위 사람이 그렇게 봤다 그러면 그게 맞을 겁니다. 그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가 이제 건진 법사 같은 사람한테 놀아놨다. 참 나라가 부끄러운 일이긴 해요. 네. 근데 전 이제 이게 참 고민스러운 지점인데 제가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를 쉽게 용서하면 안 되지만 우리 너무 이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지 말자.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좀 극단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그럼 갑질이죠. 네. 뭐 한짓이 검사할 때도 뭐 평생 갑질하고 술 먹고 주취 갑질, 네. 또 주치갑질. 검찰총장하고 대통령 된 다음에 권력 갑질. 뭐 저는 이제 갑질 대마왕 이런 별명을 붙여줬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연배 중년 남자들은 갑질 참 많이 합니다. 네. 세대 갑질, 네. 또 남녀 갑질. 네. 그러니까 저는 자기 회사에서 성찰 하시는군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제가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보고 나도 좀 그랬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제가 편법 대마왕 이런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런 거죠. 뭐든 뭐 사업을 해서 돈 벌고 이걸 다 이제 인연으로 뭐 이렇게 네. 뭐 이렇게 편법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고 뭐 대학교도 뭐 천차는 대학원 하나 다니고 학력을 좀 부풀려서 하고 다 편법이죠. 네.
평소에 그렇게 산 사람인데 그런데 한 번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사실 주위에 무슨 경찰한테 뭐 교통 신호 위반해서 딱지를 띄웠다 그러면 이거 혹시 봐줄 수 있는 사람 아는 사람 없을까? 물론 지금은 안 통하죠. 근데 네. 과거에 우리 불과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 찾았잖아요. 친척 중에 뭐 검사 없나? 경찰관 없나? 심지어 뭐 신문 기자 중에 누가 좀 힘쓰는 사람 아는 사람 없나? 이랬던 게 우리 한국 사회의 얼마 전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그 어떤 우리의 굉장히 좀 부끄러운 모습이 아주 그 극단적으로 집약된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 아니냐 해서 이제 사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굉장히 증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이 나의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 네. 아, 내가 투영되어 있다. 내가 자녀의 안 좋은 모습이 그럼 애 극단적으로 투영되어 애를 있다. 막 잡습니다. 아하.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 부모님의 어떤 행태 중에 나의 약점을 부모님이 아주 극단적으로 노출시킬 경우에 그걸 못 견뎌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왜 저 모양이야 이러고 막 분노를 하죠. 이제 이런 약간 철학적인 얘기까지 이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칠까봐 그래요. 일단 윤석열, 김건희 이런 사람들을 너무 증오하다가 네. 모든 걸 거기다 뒤집어 씌우고 우리는 우리 무책임이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우리도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김건희 여사를 용서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내 안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혹시 있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반성하자. 얘기입니다. 뭐 그런 네. 취지. 근데 반성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요. 네. 근데 저희가 모두 그 자리에 갔다고 저 따위를 하질 않습니다. 물론이죠. 저들의 네. 특수성에 대해서는 물론이죠. 이게 명확하게 사실은 봐야죠. 저도 그러니까, 기사 그렇게 썼다가 항의 메일도 받고 그러니까 항의 문자도 받고 그랬어요. 사회적으로 많이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또 기사 읽고 상처받은 분들이 항의 메일 보내셨길래 제가 네. 또 사과하는 답장 이메일 보내드리고 아, 그렇게 했어요. 네, 제가 늘 착한 척 했는데 적어도 한동안은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는 마음껏 증오해도 됩니다. 네. 전 치유를 좀 받아야 된다. 오히려 그런 방향의 그러니까 단기적인 치유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미워하면서 가책이 느껴지면서까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뭔가 성인군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지금 일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폭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이 논란이.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 지난 10일에 대검 소속 과장들과 비공개 면담에서 한 얘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하게 됐냐 결정적인 계기가 이진수 법무부 장관과 통화를 하면서였다. 그런데 이진수 차관이 이제 자기한테 검찰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는 방안 등등 몇 가지 선택지를 제안을 했고 결정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고 이제 뭐 수사팀에서 항소 의견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언급을 하길래 내가 뭐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휴가를 낸 이제 노만석 권한 대행 오늘 출근은 했는데 아직 뭐 출근할 때 기자들이 뭐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녹화하는 시간까지는 아직 사퇴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방송이 나갈 때는 사퇴를 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걸 전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 대행의 이런 설명, 태도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 사실 핵심은 국민들이 알고 싶거나 공격하는 요는 그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개입했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큰 걸 거고 그래서 어쨌든 공격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압력을 가했냐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인데 네, 맞아요. 100%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단히 실용적이고 대단히 현실의식에 있어가지고 이 객관화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요. 그게 이렇게 했을 때 이득이 그래서 전혀 저는 없다? 오히려 봤을 때 나중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정성호 장관의 그 화법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도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아니에요. 네. 이야기를 그래서 최대한 차단을 눌러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해라라는 정도. 물론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물론 있었지만 네.
정성호 그 장관도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이야기한다 그런 구조와 그런 그 캐릭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걸 딱 보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출신들이 살아남는 다양한 생존 전략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물론 알아서 했다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본인은 압박으로 느껴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마음속에서 느끼는 이 수습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 축은 이 정부에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한 축은 네. 그거에 대해서 기회다 하고 반발하면서 네. 지금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검찰 조직 내부에서 지금 싸움이 난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참담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이 문제를 과도하게 뭐 대통령이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 자기 정화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로 저는 정리하면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왜 신중히 판단하라. 그러니까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왜 했고, 그다음에 이진수 차관을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만 항소 포기를 하라라고 어쨌든 노만석 대행에게 압력을 가했다라는 게 노만석 대행의 주장이잖아요. 그렇다고 예. 하면 결국 그런 어떤 과정에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 포기를 결정을 할 텐데 누가 어떤 의도로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했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봐야 되는데 똑같은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같은 말도 사실 다르게 들릴 수 있는 거죠. 네, 그걸 오해했다. 이게 그러니까 오해라기보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의 판단이 결합이 된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차관 이진수 차관도 사실 검찰 쪽으로 보니까 이력을 보니까 쭉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지금 언급되는 사람 중에 정성호 장관은 사실 정치인 물론 거기도 율사 출신이시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스탠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나머지는 같은 검찰 조직의 패밀리라고는 할 수 없어도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들 사이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뭐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에서 개입은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기획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벗기기 위해서 지금 빌드업하는 것 아니냐. 그게 국민의힘이 얘기했던데 네. 뭐 그런 기획력과 이걸 덮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어요. 정권이. 네. 또 세상은 지금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은폐를 합니까? 그건 불가능하고요. 네. 정성호 장관은 잘못했다고 봐요, 전. 네. 신중이라는 말을 왜 씁니까? 물어보면 알아서 하세요. 원칙대로. 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또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일단 잘못했다라고 그건 인정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노만석 대행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저는. 아니 어떤 다른 말로 정치인이 들리긴 했지만. 네. 어떤 정치인이 그 전에 영화 제목 중에 그런 거 있었죠. 뭐 좋은 X, 뭐 네. 이상한 X. 뭐. 영화 제목이니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예, 예. 영화 제목이니까. 영화 제목이니까. 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무튼 이상한 사람인 게 이걸 왜 물어봐요? 법무부에? 저희가 지금 권한대행이면 검찰총장이잖아요. 네. 이게 검찰 내규에는 서울 내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오케이 하면은 결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거를 총장 권한대행한테 왜 물어봤는지도 저는 의문이에요. 근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네. 물어봤대요. 아. 검찰 문화 그러니까. 네. 그럼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검사장인가요? 네. 이분은 이거는 부당하다. 나는 항소하자고 했다.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사표 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경우로 이제 비겁한 사람. 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놈이라고 한 건 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말씀하셔놓고 뭔가 되게 센 느낌이 드는 이 느낌 뭐죠? 아니 그러니까 네. 자기가 그게 소신이면 네.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항소장 갖다 내.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그러고 이해가 나서 안 사표 내면 되죠. 네. 그렇게 안 하고 나서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야, 표현된 겁니다. 하지 말래. 네. 이렇게 해놓고 뒤늦게 욕 먹기 싫으니까 뭐 사표를 낸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또 그 수사 공판팀
공판팀에 뭐 공판 1, 2, 3부 뭐 이런 부장들도 있고 검사들도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검사 아무나 네. 한 사람이 항소장 갖다 내면 돼요. 네. 사인 다 돼 있으니까 이미. 그게요, 항소장 내는 거하고 항소 이유서 내는 거하고 다릅니다. 네. 이게 좀 법적으로 좀 복잡한데 일단 항소장은 대충 써서 내는 거예요. 우리 검찰은 항소합니다. 네. 그 항소 이유는 나중에 또 자세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누군가 항소장을 접수시키고 네. 제가 뭐 잘못했으면 징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무도 안 했잖아요. 네. 이상한 비겁한 네. 사람들. 네. 이거 말이 안 돼. 이건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 옛날에 장부 지시 무시하고 무죄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막 징계받고 해서 나중에 소송해서 이겼어요. 검사가 그래야지요. 네. 이 몇십 명, 몇백 명 검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인간들입니까? 네. 아, 사람보다 더 심한 건 낫다. 인간. 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네. 야, 참. 우리나라 그 법조인들이면 대한민국 엘리트들인데 그래놓고 지금 뭐 아글아글 하고 뭐 이게 뭐 법과 원칙에 어쩌고 전 진짜로 그 정서적으로 좀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도 저도 이제 의문인데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비판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내렸을 때는 가만히 있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풀어줬는데 구속 취소를 했는데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었는데 왜 하필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는지 약간의 의문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자기의 지분들을 확보해 나가려고 하는 검찰 세력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방향의 수능, 과학의 수능 해가지고 이 부분들에서 자기 지분들을 확보하겠다는 세력들이 지금 뭐 부딪히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올려치는 검사들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기회가 왔다. 네. 여론이 지금 조금 우리한테 유리한 것 같다고 하니까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지금 치고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치고 나오는 건 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시비거리가 하나 생겼구나. 자기들 뭔가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생겼구나. 근데 저는 당에서는 이걸 뭐 법을 고치면서까지 지금 검사 징계나 이런 부분들 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전부 다 그렇게 다 돌릴 필요는 없거든요, 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꿔 끼우는 것만큼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큰 위력을 가질 수 있는 시기거든요, 지금. 근데 네. 검찰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큰 단추를 하나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인 소수 이게 저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응징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의제를 그쪽으로 공격적으로 가기보다는 네. 좀 있으면 여론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자꾸 뭐 대통령의 입을 직접 비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국민이나 이런 데에서요. 이 문제하고 상관 전혀 없는 걸 가지고 자꾸 공격하는 데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세요. 네. 그리고 저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 60% 나오는 대통령의 힘으로요. 네. 지지율 30%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의 조작적인 정의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입을 막도록 하는 게 이 문제를 가장 빨리 접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사들의 선택적인 반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제가 80년대 중반부터 기자 시작했고요. 80년대 후반에 법조 출입했고 90년대 중반에도 법조 출입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검찰 간부들 꽤 많이 취재원으로 네. 알고 또 나중에 그분들이 정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이 알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기자하면서 상당 기간을 검찰에 대해서 들여다볼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기사도 좀 많이 쓴 편입니다. 네. 근데 제 결론은 이 검찰처럼 이렇게 무소불위의 불위에 네. 권력을 가진 집단은 그 존재 자체가 악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세게 말씀하시네요. 존재 자체가 악이다. 이 절대 권력을 가진 검찰을 그래서 깨야 되는 겁니다. 해체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걸 피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반발할까요? 물론 네. 어떤 검사로서 정의감, 이건 불법 부당함 뭐 이런 거다 해서 정의감에 그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좀 진짜 이유는 네. 사실은 돈이 걸려 있어요. 돈?
검사를 하다가 검사장쯤 하고 퇴직을 하고 나면 전관예우로 네.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검찰이 권력이 강해야 돼요. 아하. 검찰이 수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도 가져야 되고 영장 청구하고 뭐 청구하지 않고 뭐 이런 거. 네. 또 초동 수사 때 어떻게 하느냐. 하여튼 권력을 다 가져야 저희들이 퇴임 이후에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데 네. 이 검찰이 지금처럼 해체가 되면 몇십억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정관 예우가 거고요. 성립이 되지 않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검사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돈 많은 기득권 세력들 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인들 중에 돈 좀 벌면 검사 사위 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네. 실제로 무슨 뭐 제약회사니 뭐 여러 업종의 회사들, 중견기업들 중에 뭐 선을 보면 꼭 검사 사위를 보려고 해요. 왜? 그게 사업하는데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네. 겁니다. 그 소희건설 첫째 사위 그 딸 셋인데 그중에 첫째 사위가 검사고 이번에 문제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이에요. 그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속성상 부자들의 친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를 좀 낮게 만들려면 검찰 조직을 지금처럼 그냥 두면 안 된다. 네. 확실히 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요 연결 지점에서 우리 노만석 권한대행이 왜 그랬을까 궁금하시죠? 네. 그것도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그분의 소원은 보안 수사권 유지입니다. 네. 어차피 초동 수사권은 뺏기게 생겨 수사권은 없으니까 그러면 경찰이 해오는 수사를 넘겨받아서 최종 결정 우리가 하겠다. 그게 이제 보안 수사권인데 네. 그걸 쥐고 있어야 이미 옷 벗은 검사들 또 앞으로 옷 벗을 검사들이 이 검찰에 민원을 해서 정관예우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보안 수사권을 달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노만석 대행이. 그래서 이번에 요거를 뭐 법무부 장관도 저렇게 얘기하니까 네. 이거 공소를 포기하면 혹시 보안 수사권을 좀 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윈윈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워딩이 거기서 나오는 거군요. 그러면. 그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좀 분위기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도 그 얘기입니다. 근데 네. 이분이 조금 머리가 나쁘셨던 것 같아요. 판단력이 좀 이 없으셨네요. 사달이 나는 바람에 네. 이른바 오히려 더 날아갔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른바 지금 야당편 보수 성향의 논객들도 역시 검찰은 안 돼. 지금 다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네. 보안 수사권은 고소하고 잘못하면 개헌할 때 영장 청구권까지 지금 뺏기게 생겼습니다. 이 검찰을 망하게 한 사람들이 여러 대 있는데 네. 1등은 물론 윤석열, 그다음에 2분이야 2등이나 3등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냥 버티든가요. 버티기라도 하든가. 그런 네. 배짱은 없었던 그러니까 거죠. 그게 다 말씀하셨던 이해관계와 생존 전략, 그다음에 지금까지 참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득권 유지하면서 힘을 휘두르던 사람들의 취약성이 지금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말도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선택을 할까 하는 후회가 남는다. 또 이렇게 또 얘기했다는 계산 얘기까지. 잘못됐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네. 그래서 이 노만석 대행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이 훨씬 뒤에 거대한 또 악의 악의 미워하면 무리가 안 됩니까? 악의 카르텔이 있고 이분은 이거 계산을 좀 잘못하고 지금 사고로 친 사람에 불과하니까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네. 좀 있으면 미국 얼마나 사람 또 누구 나오나? 아니 근데 어쨌든 이번 사태가 좀 커지면서 대통령실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입장은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고 일단 우리는 전혀 뭐 지시를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거고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도움될 만한 정치 개입을 왜 하냐. 아주 그 사람들이 패가망신하길 바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1심에서 끝내주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뭘 잃었고 뭘 얻었을까요, 대통령? 저희 KSO에서 정기 조사를 했는데 네. 그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이 55.5% 나왔습니다. 네, 좀 올랐네요. 저희는 되게 박하잖아요. 원래. 네, 그러니까 그래서 박했는데 50% 밑으로 떨어질까 봐 항상 안달을 하는데 이번에 한 4% 정도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갤럽이나 다른 조사를 보면 60% 60%까지 나오고. 네, 조사 나오고. 근데 저희 조사 55.5%가 어제 그제 네. 이렇게 했었으니까 대장동 이 건이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됐던 거라고 저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네. 워낙
중대한 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안 자체가 사실 중대해서는 안 되는 건이기는 한데 네. 의제로서 너무 크게 이게 돋아져 버렸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제가 재판중지법 강훈식 실장이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건 특히나 민주당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이라는데 현재 최고의 권력자와 관계되는 부분들을 차단하려고 브리핑까지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대장동 이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여기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행되는 건데 자꾸 대통령이 끌려 들어가는 판이기 때문에 네. 빨리 끊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실제로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 관심이 필요한 정치 세력들이나 이익 관계자 사람들이 마이크가 크기 때문에 띄우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끊어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시해가지고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무회의 하면서 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라는 공간들을 공개화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딱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묻고 답하고가 돼버리면 이 문제가 또 다른 걸로 죄송한 이야기지만 국무회의를 공개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대통령은 편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정성호 장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혹은 내가 뭔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허위 사실을 단호하게 대응하고, 그게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고 국민들을 설득하세요라고 이야기해야죠. 저는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강한 의지를 끊어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빨리 장가지들을 쳐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인데 저는 정성호 장관이 내가 신중하게 하라고 의사 전달을 한 것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사과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저는 노만석 권한대행은 좀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이미 네. 리더십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검사들이 더 들고 일어날까요? 지금 상태에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미 여론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 이게 이번 사안을 가장 좀 크게 보도한 게 또 하필 조선일보인데 조선일보는 검찰개혁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때 검찰개혁 하려다가 조선일보가 반대해서 깬 경우도 있고요. 네. 그 이번에도 이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뭐 의로운 검사들의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던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그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죠. 이번 주 주말에 한 금요일쯤 갤럽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확 떨어질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민생 의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아는 게 법무부 장관하고 총장 권한대행하고 뭔가 좌우를 쳤구나. 우리 국민들 지혜롭습니다.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국민의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무슨 탄핵?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이 새끼들 이상하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기 시작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이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 와서 뒤늦게 항소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정무직 장관들이 이럴 때 책임지라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장관이 그만둘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신중히 하라고 내 의견을 밝혔지만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키지 않은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국회 이런 데서 유감 표명, 사과 이렇게 발언하면 좀 매듭 지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어쨌든 잘한 건 아니거든요. 아니 저는 아직까지도 자랑은 의문인 아니기 게 때문에. 저도 이제 대통령까지 연결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왜 그렇습니다. 그랬을까? 예.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직까지도 풀리지가 않아요. 그분이 되게 강경한 분도 아니고 굉장히 신중하고 약간 그런 선택을 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제가 이제 취재해본 바에 이제 그런 그렇게 사람인데 진심으로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하실까 했죠. 그걸 오해했다 검찰이. 아니 그랬는데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가 맞았다라는 걸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의지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기소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 문제의식이 있죠.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고 현재 검찰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을 보이면 안 되는 건데 그 속을 보인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설 특검 얘기도 하고 국정조사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포인트가 달라요. 민주당에서는 애초에 기소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여권 넣으려고 하는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라는 부분을 파헤쳐야 된다라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항소 포기 외압 실체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로 하자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실제로 뭐 상설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이루어질지 파장이 언제까지 갈지 이건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민주당 국회의석이 절대 다수인데 이거 뭐 국정조사 해도 국민의힘이 별로 본전을 못 건질 것 같고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그 검찰 문제 있다 막 이 얘기 더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건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뭐 좀 가라앉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합니다. 실제로 국정조사하고 상설 특검까지 갈 가능성 전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아, 실제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무리하는 방점을 딱 찍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뭐 검찰 개혁이 옳은지 바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타겟이 명확하거든요. 국민의힘은. 네. 대통령 때문에 다 충성하네 이거잖아요. 모든 법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고 자꾸 그런 이야기하면 혼납니다.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야지.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다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시정 연설할 때 밖에 나가는 거 다른 거 할 게 없는 겁니다. 네. 까만 넥타이를 왜 매냐면 다른 게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할 거를 딱 잡은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거조차도 할 거 없게 만들어 버리면 정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 표현 시중에 시쳇말로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네. 국민들이 지지하면 정치 세력들은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억지를 부려가지고 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가만히 용인하고 그냥 가라앉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계속 여진들을 몰고 나갈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한 칼로 딱 잘라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듣고 반응 보일 때 표정 같은 걸 잘 보세요. 좀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뭐 해보시든가 그러면 힘이 있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김재섭 의원이라고 국민의힘 의원이 네. 아이고 좀 그 탄핵 자꾸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자기 당대표를 비판했더라고요. 네. 이게 좀 정치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과유불급인데 역지사지라고 민주당도 조금 참고를 해야 돼요. 검사들 다 징계하겠다.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맞습니다. 겁니다. 우리 집권 여당 민주당은 이 제도 개선에 충실히 하고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거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검사 징계법을 개정해가지고 파면도 가능하게 하겠다. 그건 하책입니다. 그럼 그렇게까지 같이 막 화내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1대1의 조사는 아닌데 저희도 정기조사했으니까 하나 정도만 더 인용을 드리면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타결된 관세 협정 팩트시트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는 강제력이 있는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없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무슨 소리냐 이게 얼마나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건데 받아라. 그래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가지고 동의하나 아냐를 그 국민들에게 물었었는데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35.8%. 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25.7%. 그래요? 잘 모르겠다가 38.6%입니다. 네. 그러니까 잘 모를 때가 굉장히 제일 많네요. 모르는 게 많은 거죠. 그럼 이걸 유추해 보면 뭐냐면 그래 국회 비준을 반드시 받아야지라는 여론으로 저는 보지 않았거든요. 이게 그걸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나 받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판단을 하진 않거든요. 여론조사는 딱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저는 이걸 보고 뭘 했냐면 국회를 존중해 주라라는 걸로 저는 사실은 해석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데 정부가 얼마나 잘했는데 국회가 비준이라는 과정이 있다라면 국회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존중해 줘도 된다라는 걸로 저는 읽었기 때문에 왜 이야기를 하냐면 뭐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다 치고요. 뭐 국민의힘은 할 게 없으니까.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국민적 여론을 받아안고 조금 더 죄송한 이야기지 뭐 잘 안 되겠지만 포용적으로 혹은
존중하는 제스처를 취해가면서 가는 것이 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지금 현재 딱 필요한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사태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좀 약간 진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포용력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마케타니 소개하고 마지막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케타니 쇼핑몰에서 달고 부드러우면서 남해와 서해의 해풍으로 인해 병충해는 적은 해남 꿀 고구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고구마 소비가 줄어서 농가의 근심이 크다고 하는데요. 해남 꿀 고구마 중에서도 특상 사이즈의 제품만 엄선해 준비한 마케타니의 고구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케타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세훈 종묘 대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묘 건너편에 이제 세운 사구역 건물 높이 제한을 두고 지금 논쟁이 붙었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는 지난 10월에 건물 높이를 상향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높이 제한이 71.9m였는데 이거를 141.9m로 거의 2배로 이제 완화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종묘 옆이다 보니까 문체부랑 국가유산청에서는 이게 세계유산 종묘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 이러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대법원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는데 뭐 정부에서는 뭐 법을 고쳐서라도 이거를 막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이에요. 일단 이게 우리 유산 문화재를 지켜야 되냐 아니면은 뭐 도심 재생을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문제 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막 앞장서서 얘기하시는 건 별로 적절하지 않고요. 네. 또 하필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주당의 유력한 잠재적인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했을까? 그냥 문화부 장관이 나와서 그냥 했으면 될 텐데. 네. 그래서 좀 너무 속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괜히 오해를 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좀 이 철학의 문제라고 봐요. 미국의 이제 워싱턴 D.C. 가면은 거기는 높은 건물이 없죠. 높은 건물은 다 뉴욕 시티에 있고 왜 워싱턴 D.C.에 높은 건물이 없을까요? 그 개념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 워싱턴 그 호숫가 옆에 워싱턴 타워라고 돌로 된 탑이 있습니다. 네. 워싱턴 시내에는 그 탑보다 높은 건물은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런 겁니다. 지금 서해 여의도에 가면 국회의사당보다 높게 건물을 못 짓게 돼 있죠. 그래서 건물이 다 그렇게 깍두기처럼 낮은 겁니다. 그 개념을 그렇게 설정을 한 거고요. 깍두기. 깍두기 같긴 합니다. 서울을 전 지금 걱정해요. 용산 기지창에다가 고층 빌딩 짓는다고 그러던데 이게 그 스카이라인이 무너지면서 얼마나 흉물이 될까 이런 좀 걱정이 있어요. 서울 개념에도 사실 좀 썩 좋은 게 아닙니다. 네. 또 제가 지금 영종도 사는데요. 이사 간 지 한 5년 되는데 아주 좋은 게 능선이 다 보이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편안했는데 요새 이제 아파트가 막 집중적으로 더 들어서면서 이제 말 그대로 빌딩들 선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종묘 근처에다 이렇게 높이 올린 서울시 조례 제정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총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뭐 이렇게 싸움을 벌일 일은 아니고 그냥 필요하면 민주당에서 입법하면 돼요. 네.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먼저 선전포고하고 이렇게 싸움하면은 괜히 이 서울시장 안 뺏기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는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너무 정쟁으로 안 몰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저는 서영 기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메신저 때문에 이 논의가 되게 건설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제가 뭐 기사를 잠깐 보니까 종묘에서 170m 떨어진 곳이라서 뭐 유네스코나 이런 데서는 100m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경 써라. 신경 써라는 게 더 높이 짓지 말라는 거다. 신경 쓰라는 말은 그냥 신경만 쓰라는 거지. 100m까지만 아니면 된다. 지금 이런 싸움인 거잖아요. 근데 그 기저의 철학적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의 기능을 어떻게 갈 거냐. 개발이라는 부분들과 유지, 보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절충시킬 거냐. 그러면은 그 170m 개발 지역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들의 욕망의 문제는 어떻게 볼 거냐. 이거 사실 차분히 봐야 돼요. 왜 여기만 그러면 서울은 전부 다 그럼 건물 다 깎아내릴 거냐 다.
다른 데는 다 올려놓고 여기는 종묘 굳이 기준을 대자고 하니까 100m 이상 170m인데 여기까지 우리가 재3권을 언제까지 이렇게 박탈당해야 되냐라는 거는 이건 저는 논의의 여지들이 실제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니까 민주당은 100%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민주당이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선거가 내년이 아니었으면 그리고 지금 되게 공공한 처지가 아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화 시켜가지고 저는 반응을 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준비도 많이 했겠지만 입장을 지금 좌고우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겁니다. 딱 개발 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표를 가지고 서울시장 선거를 뚫어내겠다라고 이미 딱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건물을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무언가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에 가장 중심적인 또 문화사적이 있는 곳에 결정이 된다는 건 되게 저는 어느 당이 됐건 아니면 후보가 됐건 뭐 유력한 후보가 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공개 토론 제안하고 네. 시한을 두고 하지 말고 네.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거냐라는 걸 두고 네. 저는 더 근본적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서울이라는 곳을 어떻게 개념 규정할 거냐 지방균형발전이나 등등까지 해가지고 이 모멘텀을 가지고 좀 건설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네. 빨리 결정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 네. 빨리 민주당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장치들을 해버리면 막혀버리잖아요. 네. 하나가. 네. 조금 더 공론화의 과정들을 밟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은 그런 공론화가 어렵죠.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아마 안 될 것이다. 이런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선거라는 공간에서 이거를 그런 평화적이지 않은 토론이지만 핫하게 사실은 명확하게 그것도 후보들이 방법이네요. 자기 공약을 가지고 네. 선택받음으로써 하는 세우겠다는 거죠. 후보와 맞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후보가 실제로 선거는 붙어서 그것 때문에 하는 선택을 겁니다. 받는. 선거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뽑는 거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이거 가지고 하고 저 사람은 저거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뽑히면 이 방식대로 가는 거고 저 사람이 뽑히면 저 방식대로 가도록 권한을 몰아주는 게 선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차원에서 가되 그러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 후보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학적인 좀 고민을 좀 해달라. 장기적인 것까지 좀 네.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공약으로 내세워서 네. 논쟁을 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결국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이 부각되는 게 바람직한 측면도 네. 있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 그 행정수도 이전 2002년 대선 공약이었죠. 그게 아주 전형적인 맞습니다. 거죠. 서울 사람들은 반대했죠. 어디 행정수도를 대전으로 가냐, 충청도로 가냐 반대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이겼잖아요. 네. 그리고 가라는 게 민심이네. 그래고 다 승복을 해줬거든요. 그건 이제 헌법재판소가 막는 바람에 얼척없이 그거야말로 엉망이 진짜, 됐죠. 네. 그래서 이 말이 안 사안도 아마 결론이었습니다. 민주당 쪽 서울시장 후보하고 이제 국민의힘은 뭐 거의 오세훈 시장이 되겠죠. 이를테면 그 사람하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될 거고요. 이 결과에 또 승복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공동포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포차 매주 화수목밤 9시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